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look at this, look at this, 오 마이 갓. 오호호호호, 오호호. 오 마이 갓, 오씨, 선이, 아, 내가 가렸네요. 이쪽으로 와야 되나? 야, 야. 반갑습니다. 400분.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괜찮은 숫자가 아닌가, 그죠? 400명 소박합니다. 야, 근데 저는 400명 이벤트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없고 한 500명대 좀 생각해 볼게요. 500명대 500명대 하고 뭐 1000명대 하고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열심히 봐주시고 계신 분들. 여전히 400이네요. 왜냐면 아까 아침 시간에 저희 반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399명인데 이거 좀 구독해주면은 이게 딱 좋지 않냐? 라고 했더니 구독자가 줄었습니다. 구독 취소를 했다가 다시 눌러가지고 400번째를 이제 점령하려는 친구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네.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4번까지 했나요? 네.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3번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5번부터 할 차례죠.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구독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가지고 결국에는 400명이 됐네요. 오 마이 갓. 이런 펜을 안 두고 와서 이 내장 펜을 써야겠네요. 예. 어쨌든 오늘 다시 또 5번부터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후변화 요인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뭐가 이렇게 많아. 다 지워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뚜루뚜루뚜뚜. 또 열심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5번 5번부터 해볼게요. 4번까지 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쭈쭈쭈쭈쭈쭈 갈 길이 멀어. 3352 자, 5번. 약간 더운 느낌인데 좀 벗고 하겠습니다. 덥네요. 이 옷을 보고서 다른 선생님들께 약간 꼬마 신사 같다고 하시고 칭찬이죠, 칭찬.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같다는 얘기도 해주십니다. 미스터 선샤인 이렇게 가리지 않나요? 제가 뭐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5번 잘 보이죠? 제가 어제 영상을 보니까 약간 가리던데. 그린 가는 요거는 현재 안 줘도 된다니까, 그죠? 나는 지구가 근일점 어느쯤 위치할 때 태양 지구 사이 거리랑 공정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X축, Y축 단위를 보셔야 되는데, X축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태양과 지구 사이가 가장 가까울 때고, 한마디로 근일점인 거고, 여기는 제일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일점 자료라는 거죠. 근데 공전속도 요거 아마 요것 때문에 좀 질문이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제가 교통 정리해드리면요, 공전속도 관련된 거는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공전속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뭔 얘기냐, 슉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얍 해서 짭 해가지고 근일점에서 북반구 겨울 기역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북반구 여름 이응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공전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사실 케플러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다루지 않아요.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어디까지 설명할지 제가 약간 고민이 되는데 딱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라는 친구들, 혹은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이 계속 태양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 이유가 뭘까요? 심플하게 이 중간에 있는 태양이 잡아 당기니까, 만류 인력 때문이죠. 근데 사실 당기는 힘만큼 지구도 당겨주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일정하게 유지된 채로 궤도를 돌고 있는 거죠. 물론 전공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구 궤도도 약간은 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포인트는 쉽게 생각해. 근일점이 당기는 힘이 셀까, 원일점이 당기는 힘이 셀까요? 근일점이 당기는 힘이 세겠죠. 그래서 지구가 같은 1년이라도 일정한 공전 속도를 갖고 도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도냐면요, 근일점에서 더 빠르게 확가닥 가고요, 원일점에서 약간 천천히 이렇게 돕니다. 이게 사실은 케플러 법칙으로 설명을 하면요, 제2법칙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얘가 이만큼 이동을 했다 치면요, 요만큼, 그리고 얘가 휩쓸고 가는 면적이 요만큼 있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면적은
모든 궤도에서 3개월이면 다 똑같은 면적을 간다.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면적이 훑고 가는 그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 면적이 예를 들어 원일점 근처라면은 이렇게 그려줘야 같은 면적이 지금 그려지겠죠. 여기 넓고 여기 짧고 뚱뚱하게, 저기 넓고 길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 궤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원일점 근처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케플러 제2법칙이고, 사실은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1법칙은 모든 궤도는 타원을 돈다,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2번은 방금 말씀드린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고요, 면속 1.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화의 법칙이라 그래서 왜 조화의 법칙이라 그러냐? 조화의 법칙. 조화라는 건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어떤 천체의 공전 주기가 P라고 했을 때, 이 그리고 또 이 천체의 공전 궤도의 장반경을 A라고 했을 때 얘네 둘 간에 모종의 조화로운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P 제곱은 무조건 A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구로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지구는 공전주기가 1년이죠? 그러니까 1제곱은 지구 공전궤도를 1AU로 정하니까 1세제곱이다, 뭐 이런. 그럼 어떤 특정한 천체를 내가 관측을 해서 걔가 예를 들면은 공전 그 주기가 어떻게 하면 조금 계산이 편할까? 그냥 심플하게 합시다. 걔가 봤더니 걔가 공전을 2년에 한 번 하더래. 그러면은 걔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공전 궤도 반지름은 2제곱은 A 세제곱이니까 A는 사실은 세제곱근 루트 4만큼의 어떤 그 공전궤도 반지름을 갖는다라는 거죠. 심플하게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케플러 아저씨가 발견한 건데, 그 시대에 포인트는 가까이 있는 애는 빨리 가고 멀리 있는 애는 천천히 간다 라는 건데, 지원에서는 사실 물어보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지원을 선택하실 분들이면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고, G2 혹은 지구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열심히 듣고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포인트는 어쨌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공전 속도가 근일점에서 빠른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샥. 같은 면적 샥. 아니면은 그 면적 속도 일정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태양에 근접해 있으면은 당기는 힘이 세니까 샥. 그죠? 원일점은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리죠. 이렇게. 그래서 델타 R이 현재보다 증가할 때, 한마디로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델타 R이잖아요. 근데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가 거리가 증가한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이심률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심률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왜냐면은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애가 더 찌그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심률이 증가를 하면은 그만큼 더 공전궤도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찌그러지니까 양쪽에서의 속력 차이는 더 많이 나겠죠. 근일점에서는 더 빠르게 가고 원일점에서는 더 느리게 가고, 그러니까 속도 차이, 양쪽 극단의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공전 속도 차이인 델타 V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일점이 이심률이 증가한다라는 건 근근원원이잖아요. 근근원원. 근일점은 당겨지고 원일점은 멀리 가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던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근근원원. 근일점은 당겨지고 원일점은 더 멀리 가고. 그래서 더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건 안 바꾸고 각도 안 바꾸고 방향도 안 바꾸고 각도 안 바꾸고 방향도 안 바꾸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이 상태에서 북반구 연교차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북반구 여름의 온도. 앞에 영상들 잘 보고 오신 분들이면 빠르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 여름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은 이응 이 원일점에 있었죠. 원일점에 있었는데 걔가 멀리 밀려났죠. 멀리 밀려났다라는 말은 북반구 여름의 온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지. 그럼 연교차는 북반구 어떻게 됐을까?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작아졌다. 정답.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증가한다. 자, 이심률이 커졌으면은 근근원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졌어. 근데 원일점이 위치할 때는 원일점이 원원 멀어졌는데 중심 태양이란 모닥불보다 멀어졌으니까 태양 에너지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죠? 땡.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지구 자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심률 변화밖에 없다라고 저번 시간까지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약간 멈칫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세요. 일단은 이정교육 과정이고, 그리고 이 공전속도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하기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안 나올 것 같고요. 나올 수가 없고요.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이심률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인 델타 R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전제 조건으로 얘를 키워버렸잖아요. 그쵸? 필기노트를 보여드리면 제가 필기노트에도 써놨는데 사실은 이심률이 커져서 근일점이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멀어진다고 해서 그 양쪽 사이의 거리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저 문제는 그냥 임의의 순간이니까 그 거리 자체를 이렇게 늘려버린 거죠. 필기노트를 보시고 개념 강의를 열심히 들어보신 분들이면 알 텐데, 왜냐면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그 그림을 조금 좀 이상하게 그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친구가 지적을 해줘가지고 수정을 해놓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그 거리가 일정해져야 아까 말씀드린 그 공전 주기도 일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드리면 되죠. 보여드리면 되지. 이심률 변화. 자, 이게 예를 들면 이심률이 증가하는 케이스잖아요. 근근 원론, 근일점은 접근하고 원일점이 멀어질 때 지금 이 빨간색 원의 궤도로 바뀌잖아요. 그래도 양쪽 거리는 유지가 돼야 1년이라는 주기가 유지된다라는 말을 저 오른쪽 아래다 써놨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자체에서는 사실은 이 양쪽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 자체를 바꿨다라는 거는 공전 주기의 변화도 유발시킬 수 있어서 사실은 그거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말이다. 그냥 그래서 구구절절 말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한 줄 평입니다. 딴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좋은 문제인지 안 좋은 문제인지의 기준은 그냥 심플하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부합하느냐 안 부합하느냐라는 뜻이라고 앞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6번. 약간은 어긋나 있다는 거죠. 저런 문제는 푸실 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는 현재랑 비교한 AB의 자전축 형사각을 봤더니 A시기는 각이 커졌죠. B시기는 각이 작아졌죠. 그때 A시가 비교한 얘랑 비교한 B시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거다. 자, 보면은 이 연어 뱃살처럼 생긴, 참치 뱃살처럼 생긴 요 자료를 많이들 해석하는 거 어려워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그래프 나왔으면 X축, Y축 단위인데 X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위도가 써 있는데 위도가 적도, 여기 적도죠. 요 라인이 그러니까 적도인 거고. 보니까 80도 N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위도로 가는 건데 어떤 지역인 거죠? 북반구 지역인 거죠. 여기는 노스니까 N이니까 북반구 지역인 거예요. 북반구. 요 자료인데 북반구. 그죠? 북반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변화를 써놓은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그래프 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천천히 여기가 지금 딱 보면 어두움, 그죠? 이런데 밝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이렇게 써놓고 찬찬히 생각해 보는 거야. 어두운 게 지금 여기 뭐라 써 있어요? 문제에서 줬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쓰는 거지. 어두운 거에 태양 복사 에너지 감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어두우니까. 이 밝은 데들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증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증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이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한 계절을 보세요. 6월, 7월, 8월 이때가 여름인데 여름 주변에 여름날에 확실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입사하는 에너지가 줄었죠. 즉 여기는 관측 지역이 북반구인데 북반구 여름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감소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연교차는 줄었겠죠. 그죠? 어떻게 알아요? 북반구 겨울의 온도는 무조건 늘었을 거거든. 어떻게 합니까? 겨울 12월, 1월, 2월 이때인데 보니까 지금 밝은 영역, 즉 에너지가 증가한 영역이죠. 봐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볼 필요도 없다고. 여름의 온도가 내려갔으면 겨울의 온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갭 차이는 줄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북반구 연교차가 줄어든 어떤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다. 여기에 제가 그 앞에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새 학기 시작 언제예요? 3월에 들어가죠. 3월부터 5월까지. 왜 5월까지냐? 여러분 12개월이 있는데 우리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있죠? 4. 그럼 3개월씩 끊으면은 계절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자, 3월에 입학해서 3, 4, 5. 여기가 봄학기. 자, 여러분 6, 7, 8 겁나 덥죠? 여름. 그 다음에 9, 10, 11 가을. 그 다음에 12, 1, 2 겨울. 이거는 모르면은 우리 대화가 안 통해요? 이게 이렇게 외워도 되지. 3, 6, 9, 12에다가 3개월씩만 더 해줘도 되잖아. 그죠? 이거 모르시면 대화 안 통해요. 이런 기본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현재
현재 근일점에서 북반구 계절은 겨울이다. 이건 외웠겠다. 근근 원원. 현재 근일점에서는 겨울. 기억. 그리고 또 기억 이응. 나에서 요 세팅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6월 태양 복사 에너지 감소량은 60도 N이 맞냐? 이건 읽어주면 되는 거죠. 60도 N은 지금 언제라고 했죠? 6월에 60도 N 쫙 잘라서 같이 봐봐요. 6월은 한 마이너스 25 정도 감소한 것 같아요. 그죠? 60도 N은. 근데 20도 N은 보니까 한 0 혹은 약간의 음수. 누가 더 감소를 많이 했죠? 당연히 60도 N. 40도 N에서 연교차는 비시기가 크냐? 자, 연교차 40도 N이면 지금 북반구 중위도죠. 북반구 중위도인데 한마디로 북반구 중위도니까 북반구 여름의 온도를 추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비시기 같은 경우는 각이 줄어서 경사각이 준시기를 말하는 거죠. 각이 준시기를 말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또 그려. 헷갈리면 그려. 원래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우린 지금 궁금한 거는 북반구 여름의 온도를 추정해줘야 돼. 북반구 여름은 어딨죠? 여기 있죠. 원일점에. 근데 A 시기는 세타가 커진 시기, B 시기는 세타가 작아진 시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세타가 커져. 그럼 이렇게 더 들이대는 거죠. 그러면 A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북반구 여름의 온도가 더 들이댄다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 연교차가 큰 시기겠죠. 근데 B 시기 같은 경우는 세타가 줄어든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색깔도 통일시켜 줄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더 빨짝 세워. 그러면은 원래 들이대는 각도보다 좀 덜 들이미니까 북반구 여름의 온도가 오히려 감소해서 연교차는 줄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시기가 더 크다가 정답이 아니다. 작다. 자, 이 연어 뱃살처럼 생긴 요 자료는 중요하니까 사실은 저 앞에 있는 5번 문제보다는 요 6번 문제를 여러분이 잘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 얘는 좀 중요해요. 뒤쪽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봅시다. 7번 나무의 나이트 지수를 이용한 고기후 연구 방법인데요. 북반구 A 지역과 남반구 B 지역. 북반구랑 남반구예요. 좀 뭔가 반대니까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고. 나이트 지수라고 합니다. 나이트 폭을 측정해서 나이트 지수를 구하는데요. 이 지수가 크면 기온이 높다. 내가 나이트 지수라는 걸 몰라도 폭이라는 거가 뭔지 몰라도 그냥 이게 많으면은 얘랑 저 같으면 이렇게 써놓겠어. 폭이랑 지수라는 게 비례하고 그리고 이게 아니지 폭이랑 지수가 비례한지는 모르죠. 어쨌든 간에 나이트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커지면은 한마디로 기온이 높아지는 거야. 두 개가 비례하는 거야. 이 정도 써놓고 가는 거죠. 그죠? A는 아까 북반구라고 했어요. 북반구. 그리고 B는 남반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나이트 지수가 이런 식의 어떤 궤적을 보이는데 거의 뭐 둘이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사실은 A가 좀 더 유사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B보다는. 자, A의 기온은 했으면 A 자료만 보면 되는 거죠. A 자료만 보면 돼요. 다른 자료 볼 필요도 없어. 기억 시기가 낮냐? 자, 기억 시기가 여기. 니은 시기는 여기. 기억 시기가 더 기온 편차가 여기가 0인데 여기가 아래니까 더 낮은 거 맞죠? 기온 편차의 최대랑 최소값의 차는 A가 작냐? 기온 편차의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기온 편차 요 가그래프만 보면 되죠. 근데 A가 B보다 작냐? 그럼 A 그래프에서 봅시다. A 그래프에서 제일 최대랑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최대값이 어디예요?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이만큼이죠. 근데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요 그래프인데 최대 지점이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최소 지점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얘네 둘의 차이가 어때요? 더 작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차는 A가 더 크다. A가 더 큰 거죠. 그리고 기억 시기니까 이번에 다 치워. 또 기억 시기에 나이트 지수와 니은 시기의 나이트 지수의 차. 자, 지금 기억 시기의 나이트 지수랑 니은 시기의 나이트 지수의 차는 결국 우리가 아까 안 쓴 자료가 뭐냐면 안 쓴 정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지수는 기온이랑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끼리의 차이는 사실은 기온 차이로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온 편차 자료를 사실 그냥 읽어주는 거랑 뭐 다를 바 없는 문제가 된다. 이거의 차이는 B가 작을 거냐? 한마디로 일단 A 먼저 볼게요. A는 기온이 여기였고 B는 니은식이 여기였어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요만큼이죠. 그죠? 근데 그럼 나이트 지수도 한 요만큼에 비례하는 차이가 생기겠죠. B는 기억식이 요만큼, 니은식이 요만큼. 거의 뭐 차이가 없네요. 그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작아서 기온 편차가 작으니까 나이트 지수 차이도 작겠죠. 그러면은 뭐가 더 클까요? B가 작을 것이다. B가 파란색인데 B가 작을 것이다 정답이죠. 이렇게 그냥 찬찬히 읽어주면 되는 문제고요. 얘가
무려 평가원 3점 문제인데 이런 게 왜 3점으로 출제되냐? 여기 여러분이 이게 스무스하게 풀렸으면 자료 해석 능력이 많이 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어색한 사람들은 딱딱 포인트를 짚고 읽는 연습이 지금 잘 안 된 거지. 정말 이 문제 잘 보시면서 연습 많이 하셔라. 자, 8번. 남극 빙하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거 40만 년 동안의 해수면 높이, 그리고 기온 편차, 그리고 CO2 농도 변화, 이산화탄소니까 온실교차죠. 봤더니 여러분 이게 거의 뭐 경향성이 유사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CO2가 온실기체가 많아져서 온실효과가 커져서 온도가 높아지면 해수면이 많이 녹으니까 해수면 높이가 상승된다. 최근 기출에 의거하면 해수면 높이 상승은 왜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해수 자체가 뜨거우니까 열팽창이 일어나는 거랑 빙하가 녹는 거랑. 최근 기출에 의거하면요, 빙하가 녹는 영향이 좀 더 큰 자료를 주긴 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등장한 빙하 속 얼음 산소 코어 동위 B,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어디냐면은 필기노트 쫙 앞으로 가서 우리 지질시대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여기 요 슬라이드에 고기후 연구 방법을 넣어놨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봐주셔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30쪽이네요. 30쪽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포인트는 이 빙하 속 코어 같은 경우는 대기 성분을 잰다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18호만 따라가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어? A가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A는 지금 해수면 높이도 낮고 기온 편차도 B에 비해서 낮은, 한마디로 온도가 낮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 항상 그려서 푼다 그랬죠. 온도가 낮았던 시기야. 그러면요, 바다에서 대기로 18호라는 무거운 원소의 증발이 어떨까? 좀 적게 되겠죠. 그러면 대기 중에 여기서 올라가는 이 증발이 좀 약해서 18호의 대기량은 대기에 있는 18호의 양은 좀 적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비해서 해양은 18호가 좀 많았겠지. 왜냐면은 조금 덜 증발했으니까. 근데 이 대기 중에 있는 친구는 찹찹찹찹찹 남극에서 승화작용에 의해서 빙하 코어로 쌓이기 때문에 남극에 있는 빙하에서 잰 18호의 수치는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빙하. 그리고 이 빙하에 있는 성분은 사실 대기 성분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바다에 있는 이 18호가 좀 많은 성분, 이거는 바다에 다니는 요 생물체가 먹고 얘가 나중에 액 해가지고 죽어서 아래 쌓이면은 이 생물체 사체에서 나오는데, 이 생물체 사체의 18호 성분을 보면 얘는 상대적으로 많게 나오겠죠. 얘는 해양 생물체 화석에서 생기고 얘는 해양 성분을 보는 거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거 복습을 잘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면 빙하 코어 속에 있는 건 뭘 보는 거죠? 빙하 코어 속은 바로 여기죠. 요 빙하 코어니까 대기 성분을 본 거고, 그 당시에 18호는 A가 온도가 낮았으니까 좀 적었을 거다. 그래서 A가 크다, 땡, 아웃! 그래서 날아가고. 자, 대륙 빙하의 면적은 A가 넓다. A가 온도가 낮은 시즌이니까 당연히 더 넓었겠죠. CO2 농도가 높은 시기에 평균 기온이 주로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답은 2번. 됐죠? 이거 중요하지. 그죠? 자, 그 다음 9번부터 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9번이 오늘 저 두 번째 문제로 풀었던 그 연어 뱃살같이 생긴 녀석, 그 녀석과 비슷한 그림이죠. 실제로 뭐 거의 같은 그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약간은 다르지롱. 자, 그래서 4554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 자전축이 22.5도에서 세타로 변할 때, 자, 이거 변한다라는 말은 이거보다 더 커졌을 수도 있고 또 작아졌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지구에 도달하는 위도별 태양복사 에너지의 월별 변화량인데요. 봤더니 새로운 그래프 어떻게 X축, Y축 단위. X축은 지금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항상 이런 그래프 볼 때 축이라던가 0이라던가 원점이죠. 축이라던가 축끼리 만나는 곳이면 원점이잖아요. 이런 지점들을 좀 엄밀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 번 수차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림을 그림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아웃입니다. 그래프를 그림으로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연어 뱃살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는 순간 아웃이라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요, 축을 항상 잡고 그 다음에 축의 원점이 되는 이런 지점들을 잡고, 위도가 여기 0이잖아요. 한마디로 여기 뭐란 뜻이야? 적도란 뜻이죠.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봤더니 위로 올라갔더니 9이래 노스, 이게 북반구 자료라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은 사우스, 남반구 자료라는 거죠. 아까 자료랑 뭔가 비슷한데 뭔가 다르죠. 뭐냐면은 아까 위의 자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북반구 자료만 준 거죠.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는데 여기 0도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노스 자료, 한마디로 여긴 전체 다 북반구 자료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북반구 자료 아까 준 자료는 사실 요만큼만 준 거죠. 그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남반구 자료까지 준 자료도 당연히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천천히 보지 뭐. 우리가 아까 계절 6, 7, 8이 북반구의 여름이에요. 그치? 왜냐하면 이때 남반구는 뭐예요? 남반구는 겨울이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남반구 연구차를 물어보실 때는 어딜 봐야 될까? 12, 1, 2를 봐서 여기는 사실 북반구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선 겨울이지만 남반구는 여기가 여름이에요. 그쵸? 계절이 반대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은 호주 크리스마스를 쳐보시라고. 남반구잖아요. 호주 크리스마스 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딱 보시면은 야 여기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해변에서 보내요. 해변에서 보이시지 않습니까? 해변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거 뭐냐 복장 이렇게 하고서 노는 거. 우리는 12, 1, 2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거 호주 지워볼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막 눈과 함께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트리 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호주는 계절이 반대니까 이렇게 이렇게 서핑하고, 에? 이렇게 서핑하고. 뭐야 이거 루돌프야? 골 때리네요. 루돌프도 있고, 에? 이렇다고 계절이 반대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계절이 반대라는 거 여러분이 꼭 이거 잊지 않고 이런 거에서 실수 나면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천천히 분석을 해보지 뭐. 자 일단 북반구 먼저 가볼게요. 항상 북반구 여름의 온도를 찾는 게 좀 편하다 했잖아요. 허여멀건합니다. 하얀데 걔네들은 지금 와트 퍼 미터 제곱미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어떤 태양 복사 에너지 량이라는 거죠. 와트는 에너지량이죠. 근데 봤더니 여긴 양수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옴. 변화량이니까 평소보다 많이 들었다는 거죠. 많이 들어온데 먼저 찾아볼까요? 여기도 양수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옴. 그리고 반대로 여기 음수인데도 있어요. 에너지가 적게 들어옴. 여기도 음수. 적게 들어옴. 여기도 음수. 적게 들어옴. 됐죠? 자, 이 상태로 하나씩 뜯어놓고 봅시다. 북반구의 여름은 언제라고요? 6, 7, 8월. 여기잖아요. 북반구 여름의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그러니까 이건 연교차 북반구 커진 겁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요? 보면 되지. 그러면은 북반구의 겨울의 온도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북반구 겨울은 12월, 1월, 2월이니까 요때잖아요. 에너지가 줄었지.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반구 여름은 올라갔고 북반구 겨울은 내려갔고 두 개 연교차는 커졌다라는 거. 그죠? 이에 비해서 남반구 한번 볼까요? 남반구 여름은 언제예요? 아까 산타 서핑 12, 1, 2 요때가 여름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남반구 연교차를 물어보면 남반구 여름을 찾아야 되는데 남반구 여름은 12월, 1월, 2월 이때라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남반구 여름의 온도가 오히려 어떻게 됐죠? 이번에 남반구 여름의 온도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반구의 연교차도 커졌습니다. 그죠? 근데 궁금하면 남반구 겨울도 해보면 되죠. 남반구 겨울의 온도는 어때요? 지금 남반구 겨울은 오히려 6, 7, 8월 우리가 겁나 더울 때 걔네는 겁나 추워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에너지가 오히려 줄었죠. 그러니까 남반구 겨울은 줄었고 여름은 늘었으니까 연교차는 커졌지. 자, 지금 이 문제는 경사각이 변했던 세팅입니다. 어떻게 돼야 양쪽 북반구 남반구의 연교차가 모두 커질까? 어떻게 되면 더 커질까? 경사각이 더 들이대. 더 들이대. 그렇죠? 북반구 입장에서도 여름을 더 들이대야 뜨거워지고 남반구 입장에서 더 들이대야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세타가 어떻게 된 걸까요? 경사의 커진 세팅이라는 거. 자, 이렇게 가려졌네요. 세타로 변할 때 증가하는 값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지구 공전궤도면과 자연축 이루는가. 자,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앞에 영상에서도 풀어드렸었고 틀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왜 틀렸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지구 공전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은 뭐예요? 지구 공전궤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냥 옆에서 봤다고 칠게요. 얘를. 공전궤도가 이렇게 돌겠죠? 어떤 면을 갖고. 그리고 자전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닥 90도로 서 있나요? 아니지. 얘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했잖아요.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치? 이걸 우리가 지금 세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전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은 사실 우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각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공전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은 여기죠. 90도 빼기 세타. 우리 경사각을 90도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거 실수하시면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이거 그 개념 문제풀이편에서도 제가 해드렸었어요. 또 이제 이런 그런 순수한 눈빛으로 그런 거 언제 줬어요? 막 이럴까봐 제가 항상 또 근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이거 2021년 10월 10월 19번 문제. 여기에 있는 이 세타, 여기서 설정된 세타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각을 90도에서 빼준 세타인 거 보여요? 보여요? 경사각은 요건데 세타는 90도에서 그 각을 뺀 거잖아. 이런 거 실수하시면 진짜 눈물 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린 세타가 커진 세팅인데, 이 기억에서 말하는 요거는 그냥 세타 경사각이 아니고 90도 빼기 세타이기 때문에 세타가 커졌잖아요? 그럼 90도 빼기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빼는 값이 커졌으니까 작아졌겠지. 그래서 얘는 오히려 작아진다. 증가하는 거 찾으라 했으니까 작아진다. 그래서 5번 찍은 분들 많을 거야. 이러면 안 돼. 위도 40도에 내서,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죠. 여름철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자, 북반구 여름, 북반구 중위도 여름을 봤을 때, 북반구 여름이니까 언제 무슨 계절 봐야 돼? 그쵸? 6, 7, 8월 여기를 보셔야 돼. 6, 7, 8월에 북반구 여기를 보셨을 때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높아졌죠. 그러니까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늘었다. 자전축을 더 들이댔으니까. 자, 남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 남반구 중위도 기온의 연교차, 우리 아까 했었죠. 연교차 커졌다. 네, 커졌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0번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번 문제 같은 경우 자료도 좋고 이 기억선지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발문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연습을 잘 했으면 좋겠는 문제예요. 자, 그림은 남극빙하 분석해서 알아낸 기온 편차, 이산화탄소 농도, 먼지 농도 변화입니다. 자, 뭐 지금 기온 편차 여기 나와 있죠. 항상 그래프가 혼재되어 있으면 잘 봐야 돼. 기온 편차가 여기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요 진한 게 아마 기온 편차인 것 같아요. 옆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연한색. 먼지 농도 제일 아래 깔려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축 봤을 때 현재가 여기에요. 근데 X축이 시간이고 만년 전입니다. 만년 후가 아니고 만년 전이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가 아니고 만년 전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디테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현재로부터 만년 전으로 지금 써놨으니까 40만 년 전, 35만 년 전, 30만 년 전 시간의 흐름 이렇게 땡겨오는 거죠. 그죠? 봤더니 우리 배경 지식으로도 이제 알고 있겠죠. 기온 편차랑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래프 기형이 유사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변해온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먼지 농도라는 건 사실 여러분이 처음 봤을 텐데, 처음 보는 자료는 그냥 데이터 해석해 주시면 될 거예요. 봅시다. 시간에 따른 기온 편차랑 먼지 농도는 대체로 비례하나요? 그래프 모양을 보세요. 약간 비례하나? 여기는 막 이렇게 커지는 때도 있는데 여기는 막 없는데요? 그죠? 여기는 큰데 여기는 작은데요? 여기는 큰데 여기는 또 작은데요? 여기는 작으니까 여기는 오히려 큰데요? 오히려 반비례 관계 아니에요? 왜 그럴까? 반비례인 거가 맞을까? 일단 내 눈으로 볼 땐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에어로졸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에어로졸 먼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먼지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게 먼지가 끼면은 막아주겠죠. 여기 에어로졸 배출, 인위적 요인. 자,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큰 틀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중에 에어로졸 배출, 요거예요. 에어로졸 배출이 많아지면은 지표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주니까 오히려 온도가 감소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딱 떠올리는 순간, 먼지 농도 내가 배운 적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배웠던 거네. 온도가 높은 시즌에는 먼지가 좀 적었고, 먼지가 좀 많은 시즌에는 먼지가 막 빛을 가리니까 온도가 좀 낮고, 그쵸? 기후변화라는 건 굉장히 많은 요인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반비례로 봐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의 평균은 낮았냐? 보면 되죠. 이 기간 동안. 그럼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치를 외워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뭘 활용하면 되죠? 이산화탄소 농도의 편차를 주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우린 얘가 기온과 거의 뭐 비례관계라는 거 알잖아요. 기온 편차를 쫙 잘라봐. 0을 이렇게 잘라보세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는 건데, 기온이 높았던 시즌이 최근 요걸 제외하면은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그 말은 요게 대충 평균치로 생각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피크를 찍어서 좀 넘어갔던 게 한 3번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시즌은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평균보다 낮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보다니까 또. 그죠? 전체 수권 중에서, 근데 요즘은 이산화탄소가 막 많이 생겨가지고 기온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주는 거예요. 먼지가 현재는 먼지 농도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치고 미세먼지가 좀 많던데.
전체 수권 중 이것 때문에도 질문 또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이 수권의 육수 자 이거 냉면 육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전 교육 과정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얘기만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히 들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통합과학으로 지금 내려갔죠. 뭐 기권 우리 밟고 있는 거 땅 밟고 있는 거 지권 그 위에 있는 거 기권 그 아래 있는 거 바다니까 수권 그다음에 우리 이 뭐냐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생물권 그리고 이 모든 지구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하고 그 외부에 있는 외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지원 내용이었고 사실 여기 각각의 권역에 대한 어떤 디테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뭐 정말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 그리고 한 번쯤은 저도 진짜 날아가서 보고 싶은 오로라 이런 거는 사실은 대기권 물질이 우주에서 내려오는 어떤 대전 입자랑 부딪히면 생기는 빛을 막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기권과 외권의 상호작용 뭐 이런 거 옛날에 배웠어요. 그래서 각 권역에 대한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배웠는데 수권에서 디테일을 배울 때 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땅에 있으면은 육지에 있는 물 그리고 그 바다에 있으면은 해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강물, 호수 이런 거는 육수잖아. 그죠? 하천 이런 거는 바닷물은 당연히 해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또 디테일이 있었냐면은 담수 한마디로 안 짠 물, 염수 짠 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뉘어져요. 그래서 육수 중에는 거의 다 담수죠. 당연히 하천, 호수 뭐 이런 거는 거의 다 담수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미량의 좀 염분이 들어있어서 특정 지역은 또 염수로 분류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겠지만은 물론 여기에도 육수인데도 육지에 존재하는데도 조금 짠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해수는 거의 다 당연히 염수죠. 거의 다 염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 담수가 있는지는 제가 좀 가물가물하네요. 제 기억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수권 중 육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라 했잖아요. 이 수권 중에서 육수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 이 육수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빙하예요. 빙하도 육수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빙하가 이 수권 중 육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냥 지금 교육 과정이라면 이렇게 내겠죠. 다 지우고 빙하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낼 수 있어. 발문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저런 식의 어떤 발문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저렇게 못 물어봐요. 그래서 빙하가 차지하는 비율로 바꿔서 만약에 여쭤보면요. 35만 년 전이 높았을 거냐? 그럼 35만 년 전을 봐야죠. 35만 년 전 쫙 봤더니 이때 현재 기온보다 굉장히 낮았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시즌이었다는 거고 그 말은 빙하가 조금 많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육수가 좀 많았다라는 거고 그죠? 그 말은 수권 중에서 육수에 빙하가 많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은 더 높았을 거다라고 대답해서 4, 5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됐죠? 자, 다음 11번. 다음은 태양태성물질의 생물사정에서 고기 연구조사인데요. 유공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석회질 가스 조사하는데 16, 58호인데 해수 수온이 낮아질수록 16호분의 18호가 높아진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낮았대. 그죠? 온도 낮은 시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18호라는 무거운 산소가 증발을 좀 덜 해. 그럼 해수는 18호가 좀 많고 그리고 대기 중에는 18호가 좀 적어. 대기 중 18호는 이게 겁나리 차갑기 때문에 남극의 빙하 코어로 쌓이는데 그래서 남극 빙하 코어를 보면 18호가 성분이 온도가 낮은 때는 낮게 기록이 남을 거고 빙하. 그리고 해양 생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누구든 간에 이걸 먹고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 나중에 산모를 보면은 18호가 많아. 해양 생물체에는. 그죠? 이게 온도가 낮은 시즌이겠죠. 온도가 높은 시즌이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반대로 나옵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저도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 수온이 낮아지니까 각질이 이게 높아진다. 16호 보지 마. 18호만 보세요. 18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18호 분자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이 값이 커지겠지. 그렇죠? 막말로 이거 안 줘도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6호로 구성된 분자는 증발이 잘 일어난다. 이건 그냥 이거 질문이 막 있던데 선생님 이거 알아야 돼요? 개념 강의 때 말했습니다. 그냥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동위원소고 16호, 18호가 있을 때 18호가 더 무겁습니다. 중성자 2개 더 붙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16호로 구성된 물분자 일반 산소가 더 가벼워서 증발이 더 잘 일어나요. 모든 동일한 조건일 때. 이거에 대한 얘기는 잠깐 일단 문제 풀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해수 속 이수치가 높아지면은 유공출용 각질이 이것도 따라서 높아지겠지. 왜? 해수 속에 있는 그 성분을 먹으면서 호흡한다니까요. 그죠? 지구의 빙하 면적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한마디로 온도가 높았던 시기에는 이 값이 오히려 감소하겠죠. 왜냐면 아까 온도 낮은 시기 때 이게 증가한다 했으니까. 자, 이 기억과 같은 거는 여러분이 상식으로도 알고 있어도 좋아요. 동위원소라는 건 양성자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친구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중성자가 더 붙어서 더 무거운 친구들이 있어요. 걔를 주기율표상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라 그래서 동위원소라 그래요. 주기율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같은 원소면은. 왜냐면 수소는 수소 자리, 헬륨은 헬륨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각자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애초에 해상도가 낮아서 글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 학시간 아니잖아요. 이런데 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조금 무거운 헬륨 수소가 있어. 그럼 걔를 베릴륨에 넣어야 돼, 뭐 마그네슘에 넣어야 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어쨌든 헬륨이라는 칸에 같은 위치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동위 원소라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처박아야 되는 원소다. 근데 그 동일한 원소인데도 자연상에는 중성자를 더 얻어맞아가지고 무거운 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거예요. 우라늄. 235 우라늄이랑 238 우라늄이 있는데 그 중에 235 우라늄이 가볍겠죠. 238보다. 동일 조건에서 증발 같은 것도 좀 잘 일어날 거고 실제로 바람을 불었을 때 뭐 극단적으로 바람을 분다는 비유가 뭐 옳은지 모르겠지만은 걔가 더 멀리 가고 238은 조금 앞에 떨어지겠죠. 근데 핵폭탄 만들 때는 238 우라늄은 필요가 없고요. 235 우라늄, 가벼운 우라늄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결국엔 자연상에 존재하는 우라늄을 딱 했을 때는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그 235 우라늄을 농축시켜야 되잖아요. 폭탄 만들 때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그 알쓸별잡에 나오는 김상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바람 같은 걸 불었나 봐요. 그래서 235짜리는 멀리 가고 238은 앞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멀리 간 애를 잡아. 다시 가져와서 불어. 그러면은 또 가벼운 애 더 멀리 가고 조금 무거운 애 앞에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저 멀리 떨어진 애들을 계속 주워서 날리고 주워서 날리고 주워서 날리고 한 그 친구는 235 우라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라늄이 형성되겠죠. 한마디로 이게 바로 우라늄 농축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모아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그러니까 그 압력을 가해서 폭발을 시키면 그게 핵폭탄이 되는 거죠. 그게 후쿠시마랑 나가사키에 떨어진 235짜리가 어디 떨어? 플루토늄 어쨌든 간에 그 디테일은 우리가 뭐 세계사 시간도 아니고 물리 시간도 아니니까 어쨌든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풀고서 마무리할게요. 이것도 아마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 외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림 가는 1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 공전 개념에 20류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현재가 여기 있고요. 여긴 만년 전이니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A시기에 대해서 뭔가 물어볼 건가 봐요. 현재의 20년 요건데 A시기는 20년이 더 크죠. 현재에 비해서 더 큰 시기입니다. 써놓고 시작. 현재 지구의 북반구 어느 한 지점에서 여름과 겨울에 관측한 태양상인데요. 태양이 지금 겨울에 왜 이렇게 커? 여름엔 조금 작죠. 자, 이거를 엄밀하게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만큼의 거리를 시직경이라고 해요. 볼시, 직경이라는 거는 지름이죠. 그죠? 봤을 때 관측되는 친구의 지름인 거예요. 심플하게. 근데 시직경이 여름에는 작고 겨울에는 크다. 태양의 시직경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근일점 여기, 원일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역 근일점에서는 우리가 겨울이고 원일점에서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태양이 좀 가깝게 보여. 가까워. 그러니까 얘가 크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름에는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크기가 좀 작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신비로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그 타원 궤도를 돈다라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죠. 심플하게. 지구 공전 궤도에서 원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A시기가 가깝냐? A시기는 지금 20률이 커진 시기죠. 그럼 어떻게 돼? 20률이 커지면 근근원원. 근일점은 당겨지고 원일점은 멀어지고. 그림 그릴 수가 없네요.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A시기가 20률이 커지면서 원일점이 뒤로 밀려나니까 더 멀어지겠죠. A시기가 멀다. 현재 지구 근일점 위치할 때 북방 겨울야 이건 그냥 외워야 된다니까요. 현재 근일점 위치할 때 안 외웠잖아요. 지금까지 만약 안 외웠잖아요. 그냥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개념 강의 보고 오세요. 제발. 북반구 기온의 연결차. 그러면 북반구의 여름의 온도 변화를 추적해야 되는데 A시기가 작냐? 한마디로 20률이 커지면은 북반구 여름이 어떻게 되죠? 북반구 여름은 원일점 위치하는데 걔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북반구 여름의 온도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차는 줄어든다. 답은 4번. 됐죠? 자, 여기가 확실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제가 천천히 다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교육과정이 혼재돼 있어요. 특히 이 단원 다음에 나오는 복사평형은 교육과정이 더 많이 섞여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약간 하나의 추천을 드리면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 언제부터 여러분 교육과정인지를 인지하시면 돼요. 뭔 얘기냐? 제가 이거는 우리 학교 팀즈에 올려드렸는데 지구과학 기출문제 모음집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파일 라인에 있어요. 들어가면요.
뭐야? 야, 기출문제 모음지 들어가면 이전 교육과정, 현재 교육과정 이렇게 써있는데 여러분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 평가원 문제부터예요. 한마디로 2021학년도라는 건 2020년에 본 시험들인 거죠. 그러니까 3월, 4월, 7월, 종종 고2 같은 경우는 9월, 10월 이 교육청 모의고사는 2020년도 거부터 풀면 되고 6월, 9월 수능은 2021학년도부터 풀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교통정리하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풀었던 것들 중에 애매한 거 이런 거 지금 보는 이런 거 2018년 4월이죠. 이번 교육과정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또 이런 거 뭐 담수 나왔던 거, 육수 나왔던 거 2017년이죠. 보시면은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근데 이런 걸 다 제껴버리면은 그 문제집에 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 2022년 실시된 거 이런 건 여러분 교육과정이야. 중요하다고. 그쵸? 걔랑 유사한 이런 문제 2018년 교육과정 2018년 교육청이에요. 이전 교육과정이지만 중요하잖아. 봐야지 이러면. 이런 건 봐야 돼요. 뭐 좀 애매했던 것도. 이거 좀 애매했다 했잖아요. 이 문제. 봐봐요. 19년 심지어 교육청 문제. 6구 수능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육청보다. 봤더니 이전 교육과정에다가 교육청 문제기도 하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지금 교육과정 6구 수능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안 풀리는데 내가 공부 잘못했나? 아니면 쌤이 뭐 잘못 가르쳐줬나? 아니요. 저는 제가 아는 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공부 조금이라도 더 했잖아. 제가 뭐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교육과정에 필요한 것만 가르쳐드리는 거야. 왜냐면 그거보다 넘치게 가르쳐드려봤자 첫 번째 문제도 안 나오고 두 번째 여러분 머리만 복잡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알려드린 것만 잘 따라오시면 크게 문제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빠빠 고생했어요.